태양의 움직임을 따라 발전을 위한 최적의 각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결과적으로 수상 고정식과 비교했을 때 16% 효율을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유도체는 이제 45도까지 평형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16% 효율 증가는 주식에서 솔키스의 수상 고정식과 수상 회전식의 비교값과 같은 수치로 저희는 시제품과 같은 효율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원래는 실험 진행할 때 강이나 그런 곳에서 물살이 있는 곳에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장시간 동안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그냥 제작하여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특정 시간은 기상청에 있는 서울 지역 일출몰 시간을 바탕으로 남중 시간이 12시 30분인 것을 확인하여서 이전 이후로 1시간 반씩 해서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특정 시간을 정하였습니다. 특정 방법은 4가지로 분류하여서 수상 고정식과 트래커만 작동했을 때, 짐벌만 작동했을 때, 그리고 트래커와 짐벌 둘 다 작동했을 때로 분류하였습니다. 특정 날짜는 이제 날씨가 맑은 날짜만을 골라서 그날 측정하였습니다. 방법은 수상 고정형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 패널을 남향으로 해놓고 저희가 제작한 인공 물살에 띄워서 3일 동안 하루 3시간씩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래커만 작성한 거는 수상 고정형과 같은 방식의 트래커만 전원을 넣어주어 작동시켰고, 짐벌 역시 같은 방식이고 트래커와 짐벌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프로블 슈팅입니다. 저희는 짐벌과 트래커를 따로 제작하여서 합치는 방식의 제작을 하였는데, 짐벌의 모터가 이제 트래커를 같이 받쳐야 되는데 힘이 무게를 저희가 SG90을 사용했는데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서 더 강한 모터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중간 발표 때 말했던 짐벌의 평형 유지 움직임을 개선하는 방식은 항공 필터식을 조정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항공 필터 시기에서 상수값인 0.98과 0.02는 작동하는 기체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해 두어야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몰라가지고 기본으로 썼다가 이제 수정을 하였습니다. 왼쪽이 이제 수정하기 전이고 오른쪽이 수정 후인데, 빨간색이 각도 값이고 파란색 선이 각도 값이고 초록색이 이제 항공부터 계산 값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 오차가 더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물입니다. 실험장 크기는 38, 61, 18cm 크기고 수심은 6cm, 완성품 크기는 26.5에 30, 43 크기입니다. 동작 범위는 트래커는 중간 발표 때는 이제 X, Y축 둘 다 마이너스 80에서 80까지 동작이 가능했는데, 최근 측정했을 때는 Y축이 약간 문제가 생겨서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험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짐벌은 X, Y축 마이너스 45에서 45도로 목표치까지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동작에서 보시면은 저 날개가 바닥에 닿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수심을 깊게 했다가 물살이 약해서 이제 짐벌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일부러 수심을 낮추어서 좀 흔들림을 많게 하려고 수심을 낮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트래커가 이제 트래커와 짐벌의 역할을 하는 모습입니다. 트래커는 이제 태양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짐벌은 태양광이 발전기가 문체가 기울어져도 태양판이 유지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방식에 대한 검증 결과입니다. 우선 수상 보정형은 다음과 같이 나왔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값인 와트 아워 값을 보면은 3.1, 3.1, 3.2 와트시가 나오고, 수상 짐벌의 경우 3.2 와트시가 나오고, 트래커의 경우 3.26, 3.7, 3.6 와트시, 짐벌과 트래커를 합쳤을 때 3.7, 3.7, 3.6 와트시가 나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산 고정시기 위해서 트래커만 작동했을 때 효율이 약 15.59% 증가했고, 짐벌만 작동했을 때 약 2.1% 증가했고, 둘 다 작동했을 때는 17%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제안서 발표 때 저희가 16% 증가를 목표로 했던 것보다 약 1% 증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여러 개를 저희가 네 가지로 분류하여서 실험하였는데, 그 때문에 하루에 한 번밖에 실험을 할 수 없는 제약 때문에 소금값이 이제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제작해서 한 번에 작동시켰으면 좀 더 정확한 값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트래커는 기존의 트래커랑 좀 다르게 XY축으로 움직이는 트래커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트래커는 이제 바닥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 움직임만 따라서 한쪽 축으로 이동하지만, 저희는 수상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바람이나 이런 영향에 의해서 몸체가 돌아갈 것을 변명하여서 XY축으로 제작하였는데, 그 기능이 짐벌의 역할과 좀 상쇄되는 부분이 있어서 트래커와 짐벌 각각을 측정했을 때보다 좀 더 합쳤을 때 조금 떨어지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짐벌을 추가했을 때 저희가 2%밖에 효율 증가가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제작한 것은 마이너스 45도에서 45도까지지만 제작한 인공 물살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일단 발표를 저희 발표는 일단 주제 및 목표, 연구 방법 및 추진 전략, 최종 결과, 목표 달성 검증 결과, 연구 고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제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으로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교차로에서 긴급 차량에서 우선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긴급 차량을 지연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교차로에서의 신호 지연을 최소화함으로써 인명 구조에 기여하는 시스템을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중앙정보센터 처리해서 긴급 차량의 경로를 미리 입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중앙처리센터에서 제어를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는 현장에서 주파수와 데시벨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제어를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방식을 개량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방식에 도전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량적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센서 처리 속도가 0.5초인데 주파수 검출 정확도가 95%, 신호 복귀율이 100%가 되도록 하는 것을 정량적 목표로 삼았습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우선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설명드리자면, 우선 소리를 인식 가능한 센서를 설치하여 데시벨을 이용해서 긴급 차량의 접근을 확인을 합니다. 그 후 모든 교차로에 적색등이 켜지도록 하고, 주파수를 이용해서 진행 방향을 인지하고 주요할 신호를 선택한 후에 신호가 끝났으면 원상복귀 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마이크 앰프 모듈인 맥스 4466을 통해서 아날로그 데이터 값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들어온 데이터를 샘플링 과정을 통해 좀 더 정제되고 깔끔하게 표현하고 1.데시벨이 됐을 때 교차로의 모든 적색등이 켜지도록 됩니다. 그리고 이 샘플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파수를 검출하게 되고 검출된 주파수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신호 제어가 행해지도록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진행할 과정은 샘플링 과정인데 일정 시간 안에 들어온 신호의 최속값과 최대값의 차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아두이노의 연산 속도나 아니면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파이썬 등의 모양 등을 확인한 결과 30ms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판단하여 30ms로 샘플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에가 샘플링 전이고 밑에가 샘플링 된 후인데 상당히 육안으로 깔끔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샘플링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파수를 검출하는 것인데 데이터를 받게 되면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는 프리프 데이터에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데이터는 뉴 데이터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상승되는 형태를 띠게 되면은 타이머를 초기화되는데 이전에 누적되어 있던 타이머의 값은 페리오드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력된 페리오드는 최대 입력 대역 폭이 약 38.5kHz에서 페리오드를 나눠주게 되어서 주파수를 검출해내는 코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배 이렇게 검출된 주파수를 바탕으로 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신호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대 이상이면은 5번째 핀에서 신호가 출력이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어서 신호 제어용 아두이노에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호 제어용 아두이노에서 각각에 해당되는 신호를 제어를 하도록 알고리즘을 구축하였습니다. 저희가 겪은 문제로는 처음에 썼던 마이크 센서인 LM393을 이용했으나 가변 저항 값에 따라서 오른폭 및 결과값의 변동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구조가 단순한 기본적인 센서로 주파수를 분리하는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원에 의한 노이즈를 제거함으로써 좀 더 선명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마이크 인풋 모듈인 GYX4416로 교체하여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리퀀시 입력 시 가변 신호를 바뀌도록 루니아 선자 OR을 이용하였으나 연산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딜레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특정 데시벨 이상일 때 가변 신호 체제로 전환되도록 수정한 결과 딜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FFT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을 때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아두이노 종류나 프로세싱 사용 요구나 기획적으로 표현하는 라이브러리가 다수 있다라는 견해인데 코드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폭을 통하여 주파수를 검출하는 코드를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한 값을 도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신호가 두 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신호가 돌아가는지 따로 확인하려고 임의로 설정해 놓은 거라 굳이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보시면 주파수를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정량적 목표를 확인하기 위해 저희는 실험을 시행하였습니다. 각각의 대역 폭에 따라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500Hz 이하 저역대에서는 주파수 검출에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저역대 데시벨이 낮게 나오는 현상의 원인으로 저희는 데시벨 제어를 함으로써 좀 더 실험값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의 일부인데 시그널 센서 같은 경우는 처리 속도, 프리퀀시 에러는 검출 정확도, 리턴 같은 경우는 신호 복귀율을 각각 나타내고 있고 500Hz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0.345초에 90%, 100%, 1000Hz 같은 경우는 0.31, 100%로 평균적으로 정량적 목표를 달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중앙에서 제어하는 기존의 EVP 시스템과는 달리 소리의 특성을 이용해 신호를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앙 관제 센서 없이 현장에서 제어할 수 있으며 센서 반응 속도와 주파수 검출 정확도 면에서 실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인구 밀집의 대형화로 인해 긴급 출동 빈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EVP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조 캡스톤 설계 발표를 맡은 허태원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MPPT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목차 주제 목표부터 결과 부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주제는 목표입니다. 기존의 태양광 발전을 MPPT PO 방식으로 계산하여 계단 분별 장치를 구동하였습니다. 저희가 계단 분별 방지 장치 구동을 고안한 이유는 겨울철 계단이 얼었을 때의 상황을 대비하여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여 얼어있는 계단을 녹여주는 장치를 구동하였습니다. 보통 태양광 발전에는 PWM 그리고 MPPT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높은 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MPPT를 사용하기로 하였고 90% 이상의 효율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저희의 설계 다이어그램입니다. 저희는 12V 솔라셀 패널을 총 2개 사용하였고 MPPT 솔라셀 컨트롤러를 통하여 12V 배터리를 충전하였고 온도 센서가 있는 온도 제어기를 통하여 열선을 가동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TO 방식의 MPPT 알고리즘은 전류값을 추적하여 최대 전력점을 찾는 방식이었는데 저희가 고안한 전류 제어 방식의 방법은 전류값보다 더 자세한 전력값을 찾고 그 전력값을 업데이트하여 다시 최대 전력점을 찾는 알고리즘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알고리즘을 토대로 만든 회로도인데요. 이 회로도는 패널 전력 IPV 그리고 전류 VPV를 나타낼 수 있는 센서를 달아서 회로도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앞서 만든 회로도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초기 0에서 최초 MPP까지의 출력 커패시터를 충전하는 시간이 0.05 세트로 매우 짧으므로 일정하지 않은 일사량이 이 상태에서도 빠르게 추적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컨버터 출력인데요. 일사량 1000W 기준으로 맥동 전압 8V 기준 맥동률 2.4% 그리고 전류 0.3A 기준 맥동률 2.3%로 맥동률이 매우 양호한 것을 확인하여 이것 또한 불안정한 일사량에 대해 대응하기에 충분한 맥동률이 낮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트러블 슈팅입니다. 저희가 외형 제작에 LED를 배터리를 달아서 계단에도 LED를 설치하였으나 그 전류값이 충분하지 않았는지 손상이 되어서 14V 기준으로 1kΩ을 연결하여서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PO 방식은 효율 및 출력이 불안정하여 맥동률이 매우 높았는데 전류 제어 방식을 이용하여 효율 및 출력 전압의 맥동을 개선하여 기존의 방식인 90%에서 전류 제어 방식을 추가하여 92%까지 효율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최종 결과 저희 작품입니다. 이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솔로셀 패널 12V 기준으로 두 개를 연결하였고 중간에 계단
위한 빙결 장치인 열선을 깔아서 이렇게 계단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박스 안에서는 현재 온도를 표시하여서 1도 이상으로 직접 설정 시 열선이 가동되게끔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연 동영상입니다. 위 31.3도가 현재 온도를 나타내주는 온도 센서로 통해서 나타내고요. 저희가 직접 온도를 1도씨 이상으로 설정해서 32.3도로 놨을 경우 열선이 가동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목표 달성 및 검증 결과입니다. 솔라셀 5W짜리 2개를 기준으로 하여 출력전압 최대 11.5V까지 충전을 하였으며 솔라셀 10W를 병렬로 연결 시 9.2W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10W 기준 효율 92%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찰입니다. 기존 PV 시스템의 TO 방식의 알고리즘은 미리 응답이랑 불완전한 일사량에 대해 부적절한 제어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기당 하나의 수분을 추출할 수 있도록 앞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PV 시스템을 구성하였고 운전자 및 더 근처에서 MPP 근처에서 더 작게 내통함으로써 전력 손실을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솔라셀 패널은 생각으로 가격이 나가고 불안정한 일조량과 긴 충전 시간 때문에 소규모 발전보다는 대규모 발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고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1도 폐기선 최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크게 추진의 목표, 연구 방법 및 추진 전략, 그리고 최종 결과물, 목표 달성 및 검증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 이미 고찰 및 역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 및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부 2018년 자료에 따르면 후천적인 원인으로 시각장애를 얻은 사람은 전체의 92.4%에 달했고 그중 전자 해독이 불가능한 사람은 보시다시피 86%에 달했습니다. 이 중 전맹인 사람들을 제외하면 전자 해독이 가능한 사람은 5%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는 연구 주제를 카메라를 통해 사진 전송을 받아 책이나 양내판 등에 나와 있는 점자를 음성으로 번역해주는 번역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주제를 잡았습니다. 저희의 초기 목표는 인쇄 성금률 목표 95% 그리고 목표 처리 속도를 20초로 잡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방법 및 추진 전략입니다. 저희의 전체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드리면 그림에서부터 이진 코드까지 인식 부분 그리고 이진 코드서부터 음성 출력까지 변환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 발표 때 발표했던 것처럼 원본을 노이즈 제거와 이진화를 통해 이미지를 얻어내고 그 이미지에서 점자 오브젝트를 추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는 분집화 과정입니다. 일정 부분을 좀 확대하여 보시면 일정 분집화를 하기 위해서 점끼리의 점자 거리 기준을 세웠습니다. X축을 기준으로 하면 거리가 가장 짧은 빨간색 원인 부분은 점자 6점 내에 담기는 것이 확실하므로 이를 점자 실집 규격인 왼쪽 사진과 비교하여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점 간의 간격이 아닌 점자 간의 간격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코드를 바탕으로 점자 분집화에 성공하였습니다. 분집화 다음으로 이진 코드 설정입니다. 이 역시 일정 부분을 확대하여 보시면 저희는 X축 방향으로 2등분, Y축 방향으로 3등분을 하여서 점자 오브젝트가 있다고 판단되면 1, 그리고 없다고 판단되면 0이라는 추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위에 있는 점자 사진을 이진 코드로 추출한 것이 오른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진 코드를 바탕으로 저희는 파이썬을 사용하여 텍스트와 음성 변환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진 코드에서 영문 자판으로 텍스트를 얻어낸 뒤 이를 다시 한글로 변환하고 이 한글로 변환한 것을 TTS MP3 저장을 통하여 음성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트러블 슈팅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한글 조합 문제였습니다. 예시를 보시는 것처럼 이진 코드에서 바로 한글로 추출하면 음소가 모두 분해되어서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커티 자판을 이용한 영화 변환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스텝 1을 보시면은 이진 코드에서 영문으로 자판을 얻어낸 뒤 영환 변환 코드를 저희가 제작해서 캡스톤이라는 조합된 한글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중복되는 점자 문제입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중복되는 점자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왼쪽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니은과 나, 디귿과 다처럼 자음과 약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뒤에 나오는 음수에 따라 구분하여 구분점을 주어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케이스 1에 보시면 저러한 점자 뒤에 모음이 나오면 니은으로 판별을 하고 저러한 점자 뒤에 자음이 나오면 약자인 나로 판별을 해서 해석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트러블 슈팅으로 시작점 설정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점자 인식을 할 때 오류가 발생하길래 원인을 찾아봤더니 시작점이 첫 번째 열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열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시작점 설정을 두 가지 케이스로 구분하여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저희 최종 결과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연구 방법을 토대로 이미지를 얻어내고 한글과 음성을 추출하여 직접 음성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텍스톤 설계. 저희 간단한 시험 동영상입니다. 이게 컴퓨터를 직접 녹화한 거라서 소리가 좀 작을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의 목표 달성 및 검증 결과입니다. 저희가 중간 발표 때 발표했던 진행 여부 사진인데 저희는 점자 오브젝트를 이전 코드로 변환하고 이를 텍스트 조합을 완료하여 진행 여부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점자 사진 35장을 직접 찍어서 검증 과정을 거쳤는데 첫 번째 검증 과정인 점자 이미지에서 이 오브젝트 추출 성공률은 35장 모두 성공한 100%를 달성하였고 전자 군집화 및 이진 코드 변환 성공률 역시 35장을 모두 완료한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진 코드에서 한글 변환 및 음성 번역 성공률은 35장 중 33장은 100% 성공하였고 나머지 2장에서 에러가 발생하였는데 이 오류를 분석하여 보니 한 장당 3글자의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오류는 모두 문장 보호에 인한 오류였는데 저희는 음성 추출 프로그램이라서 문장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프로그램의 문장 보호를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오류로 저희의 최종적인 성공률은 98.7%입니다. 이를 초반 목표와 비교해보자면 제안서 목표와 중간 발표 때의 목표는 인식 성공률 95% 그리고 처리 속도는 20초로 잡았습니다. 저희의 결과는 아까 보시다시피 인식 성공률은 98.7% 그리고 처리 속도는 밑에 보시면 매트랩에서 돌아가는 시간을 총 측정한 건데 2.8초라는 시간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는 10글자 기준으로 3초 이내에 시간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 이는 인터넷이나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3초 이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조금 더 보기 쉽게 각 단계별 목표 수치와 달성 수치 비교 차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브젝트 추출과 군집화, 이전 코드 변화는 초기 목표였던 95%에서 5% 증가한 100%를 달성하였고 한글 번역 및 음성 처리는 초기 목표였던 95%에서 3.7% 증가한 98.7%를 달성하였습니다. 처리 속도는 초기에 20초로 수치를 잡았는데 이에서 17초 단축한 3초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결과임이 고찰비 역할입니다. 캡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외부 요인에 따른 인식 오류가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는 왼쪽에 보시는 예시처럼 시간 경과 또는 관리 미흡으로 인한 점자판의 파손과 부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가 있었고 그리고 오른쪽은 한양대 화장실에 있는 점자판을 찍은 건데 여자 화장실이라는 점자가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부착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이처럼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 점자판이 부착에 오류가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불편함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러한 점들이 개선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웨어러블 기기와의 연동으로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워치나 무선 이어폰 등의 기기가 있고 웨어러블 마켓 규모는 근 10년 동안 계속 증가되어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기와 연동한다면 시각장애인들이 이를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 없이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인식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점자를 익히기 어려운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졌고 점자를 익히고 싶은 점자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역할 분담비 일정이고요. 저희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드는 비용이 10,000원 이내여서 프로그램 비용은 따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옥차는 주제 및 목표, 연구 방법 및 추진 전략, 목표 달성 검증 과정, 그리고 최종 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제 및 목표는 기존의 그 능동형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의 성능을 향상하는 것인데 100dB 이상의 큰 소음에 만약 그 이어폰에 들어온다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차단하고 그 큰 소음이 들리게끔 하는 그런 이어폰을 개발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량적 목표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dB 이상에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 소음이 40dB 정도인데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자동차 경적이나 그런 큰 소음을 100dB 정도로 잡았습니다. 저희 연구 방법은 시뮬링크 블록도를 이용하여 LMS 인베디드 시스템을 구현하고 저희가 헤드셋 바깥에 설치한 마이크로부터 외부 소음을 읽고 LMS 객체를 초기화합니다. 오디오 파일로부터 신호를 읽은 다음 원하는 신호를 노이즈 신호와 원음 신호를 가산하여 새로운 음악 파형을 만들어냅니다. 필터링된 Y, 필터링 후 남은 에러들 사이의 가중치를 계산해서 스텝 사이즈만큼 변조된 실력을 출력하고 외부 소음을 삭제하게 됩니다. 저희 개념적 설계는 그냥 단순하게 나타내보자면 헤드폰 옆에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로 노이즈가 들어가고 그 계산 과정을 통해 헤드폰에서 음악이 나오고 이 계산 처리된 노이즈는 귀에서 안 들리게 됩니다. 설계를 도식화 해보자면 마찬가지로 앞에 이 LMS 필터 앞에 음악과 소음이 들어가게 되고 LMS 필터에서 계속된 필터링을 통해서 소음은 없어지고 음악만 출력되게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희 매틀랩상 시뮬레이션 결과는 앞에 이렇게 진폭이 되게 큰 소음과 음악에 합쳐진 신호를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소음은 차단되고 음악만 나오다가 완전 더 큰 소음이 들어갔을 때는 아예 소리가 안 나게끔 구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저희가 최종 작품을 만들고 난 후에 그 소리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녹음을 했는데 잘 그게 결과가 제대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안 돼서 오실로스코프로 일단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필터링 전에는 노이즈 신호랑 그 소리 신호가 합쳐져서 되게 잡음이나 그런 진폭이 큰 신호를 볼 수 있었는데 필터링 후에는 되게 소음은 없어지고 5V에서 10V 정도의 파형만 나오는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70dB에서도 큰 노이즈 이런 진동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 필터링 후에는 단순한 음악 파형으로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80dB에서도 그런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최종 결과물인데 헤드셋 바깥쪽에 마이크를 장착해서 그쪽으로 먼저 소음이 들어가고 안에 음악이 같이 나오게 되면 아두이노가 박스 안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 아두이노를 통해 LMS 필터를 동작시키게 되고 그에 따른 처리된 신호가 헤드폰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저희 최종 결과 소리 들려드릴게요. 큰 소음이 다시 음악에 섞여서 나오게 되는데 필터링을 거친 후에는 깨끗한 음악만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목표 달성 검증 결과입니다. 100dB 이상에서 차단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계속 실험을 해보니까 70dB 이상에서는 잘 구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저희 이번 실험의 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적절한 노이즈 캔슬링을 하였는가?
그래서 노이즈가 막 튀는 현상이 발생하는 제대로 사태가 되지 않는다면 거기서는 샘플링 주파수를 44,100Hz, 즉 44.1kHz로 설정하고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노이즈가 튀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